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라 살림에 큰 구멍이 나자 정부는 기금을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국 대선을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심상치 않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세수에 큰 구멍이 났는데 올해는 30조 원 정도 부족하잖아요. 네. 일단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뭐 경기를 좀 오판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정부가 이제 판단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이제는 상저하고 그러니까 하반기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해서 사실상 세수 과다 추계를 한 거죠. 근데 뜯어보고 나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세수가 이제 덜 거칠 거야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이제 오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게 사실상 이제 법인세거든요. 이 법인세 같은 경우가 한 14조 5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덜 거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확정된 건 아니죠. 아직 올해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이제 오판이 있었는데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사실 작년도에 업황을 본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가거든요. 올해 3월에 냈던 법인세가 0원입니다. 0원이에요, 0원. 그래서 사실 이게 대표적인 또 사례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법인세에 대한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감세 때문에 그렇죠. 뭐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계속되고 있죠. 물론 그 인하폭을 좀 줄이긴 했어도 이게 3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통에너지 환경세 자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4조 원 정도가 이제 덜 거치게 돼요. 그러면은 법인세, 소득세, 그다음에 유류세까지 한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좀 지금 앞으로 계속 세수 부족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이 더 거칠 것으로 오판했던 그런 이제 영향이 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부족한 경우에 추경을 편성하거나 국채 발행을 해서 메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보통은 그렇죠. 이제 만약에 세수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추경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세수를 메꾸게 되는데 정부 아시겠지만은 재정 준칙에 의해서 절대 이제는 나라빚 늘리지 않겠다라는 이제는 준칙을 사실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추경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국채 발행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국채 발행 안 한다 그러니까 추경은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라 살림을 아낄 수밖에 없는 영역이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라도 영끌을 한다. 한마디로 이제 국민만 영끌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지금 영끌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외평기금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평기금 쓰겠다는 부분도 사실상 저도 또 이번에도 쓰는구나. 작년에 한번 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외평기금 한 6조 원 정도 쓴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시장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은행이 쌓아둔 법정 적립금까지도 살펴봤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법정 적립금은 뭐냐면 한국은행에 손실이 난다 그러면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적립금으로 모아두는 기금입니다. 이거는 현행법상 정부가 쓸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쓸 수 있는지 이제 법적 검토를 했다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지금 정부가 아껴 쓰려고 하는지 정말로 뭐 영끌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법정 적립금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일시 대출금이죠. 한마디로 한국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금액이 무려 지금 152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한 큰 금액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런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계속 내부적으로 이제 아끼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라도 영끌을 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빚을 더 늘릴 수 없다라는 원칙 때문에 이제 추경 편성이라든지 국채 발행은 가로막혔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 이제 외평 기금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외평 기금이 어떤 성격의 기금인지를 좀 알려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평 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환율 조절을 위해서 쓰는 기금입니다. 외국환 평형 기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환율을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투기 세력이 항상 들어오거든요. 그 환투기 세력을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제 총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외평 기금에 대해서 물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뭐 말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요. 외환 보유고는 충분합니다. 세계 9위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한데 외평 기금은 그 안에서 이제 총알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투기 세력이 있습니다. 환투기 세력이
투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외평기금 딱 보고 나서 판단하거든요. 이 나라가 정말 총알이 많구나. 그러면 본인들도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겁을 내요, 사실상.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뒤로 미루게 되는데 그럼 외평기금이 계속 줄어든다고 보면은 환투기 세력한테는 하나의 기회 빌미가 될 수 있어요. 동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외평기금 웬만해서는 안 쓰는데 작년에 한번 썼었고요. 네. 올해도 이제 쓴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환율 조정에 의해서 본다 그러면 사실 약간 무리수가 저는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환율 방어를 위한 방파제 성격의 기금인데 지금 이 부분을 허문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 자, 이 이슈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세수 펑크가 나고 예, 지금 오판이 이어지고 이런 문제를 보시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부 관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내분한테 야, 우리 좀 아끼자. 대출이 너무 많어. 그래서 네. 빚이 너무 많으니까 좀 아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내분이 충분히 공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 아끼자. 그래서 아이들 교육비도 아끼게 되고 이런 것들 아끼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인 거예요. 정말 남의 편입니다. 아니 이게 아끼자고 해놓고선 자꾸 남한테 빚 빌려주고 남한테 막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요. 네. 심지어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바람까지 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아내가 그 남편에 대한 신뢰를 확 잃어버리겠죠. 네네. 아끼자고 해도 아마 안 아낄 것 같아요. 아내분께서.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물론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정말 지금 교육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부분도 지금 부족한 부분에서 사실상 교육금이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하자는 대로 사실상 이제는 믿을 수 있겠는가? 저는 이제 신뢰의 문제라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세수 결손 상태는 지속되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부부 신뢰 관계로 재미있는 비유를 해주셔서 네, 이해가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한국 기준으로 보면 1억 원을 넘었더라고요. 네. 지금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일단 사실상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좀 계속 확률이 높아진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이제 네. 올라가거든요. 그런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한 우호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려요. 미국 정부에 대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으로 하겠다. 한마디로 전략 자산 삼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한 상태고, 그다음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채굴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원래는 비트코인에 되게 비판했던 분인데 뭐 본인의 이제 정치 자금이라든지 후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굿즈 상품을 팔았거든요. 그걸 또 가상화폐로 받았어요. 네. 그랬더니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는 코인 맛을 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내놨고 전 대통령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비트코인이 계속 점핑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이제 돌파를 했어요. 어제만 네. 해도 9,8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김치 프리미엄을 더한다 하더라도 지금 1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비트코인은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트럼프 바람을 타고 지금 이 비트코인도 날아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금값도 지금 한돈에 52만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건 왜 오르는 겁니까? 금값 오르는요 이미 예상이 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네. 금리 인하 시기가 돌아오거든요. 그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금은 이자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자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기에는 당연히 이제 금에 대한 사실상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금값이 오르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 대표적인 또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정세가 심해질수록 뭐 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요. 그래서 금값이 계속 오를 거고요. 지금 국제 금 시세가 트라이온스당 2,7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시가에서는 2,900달러 선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금값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오르는 게 하나 더 있죠. 지금 달러인데 1,400원을 환율이 지금 1,400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석해 주실까요? 일단 강달러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을 보여줘 왔는데 그런 이유로 좀 몇 가지를 뽑겠습니다. 네. 이번 마찬가지예요. 미국 대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는 우호적인 뭐 기사라든지 확률이 높아질수록 사실상 이제는 달러의 강세가 나오는데 그러한 이유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은 결국에는 사실상 물가가 높아지게 되는 공약들이거든요. 그럼 물가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사실 뭐
말 그대로 연준에서 금리 인하식을 좀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강달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영역이겠죠. 그래서 환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 경제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시장에서는 야 연착륙이 아니라 무착륙이다 이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미국 경제가 좋고 그럼 당연히 강달러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중동 전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달러를 또 찾게 돼요. 그래서 이런 주요 원인 때문에 강달러 지속은 뭐 계속 되고 있고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환율이 이제 높아질 텐데 1,400원을 이제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 요거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1,400원대가 사실 심리적 저항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뚫린다고 본다 그러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요, 1,400원 뚫리면 우리 경제 망한다 이거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1,400원대를 뉴 노멀로 바라봐야 되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거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얘기했던 건데 예. 이제는 새로운 기준점이다. 1,400원대가 과연 지금 이거를 인정할지 1,400원대를 인정할지 아니면은 이거를 방어할지 이거에 아마 지금 갈림길에 좀 서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지금 남은 질문들이 많아서 조금 속도감 있게 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경제에 대한 총평이 좀 궁금한데 3분기 그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지난 분기도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네. 이번에는 또 제자리 걸음이었더라고요. 이제 복합 위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한국은행은 뭐 그냥 둔화 정도지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3분기에 0.1% 성장은 깜짝 진짜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예상은 한국은행이 0.5% 성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0.4%포인트 좀 떨어졌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 경제가 지금 복합적 위기가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4분기 때 사실상 만약에 역성장까지 나와버리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특히 이게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이유가 수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 3분기 통계를 보면은요 생각보다 수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 이유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수출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거든요. 내수도 안 되는 마당에 수출까지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한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미중 갈증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는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중국이 수출을 못 하겠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하는 게 20%가 넘어가는데 대부분이 중간재입니다. 아, 예, 네. 이게 중간재로 중국에 수출하는데 중국이 수출을 못하면 우리가 중간재로 수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중국 쪽에. 그러면 사실상 또 성장 동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복합적 위기가 지금 우리 경제 안에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아마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심은 이제 환율을 보시면 돼요. 환율을 절 방해할 수 있느냐, 방어를 못하느냐가 우리나라의 이 역량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기, 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이제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네.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게 되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네. 관세 때문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공약했던 것이 사실상 보호무역주의고 그다음에 관세가 핵심인데요. 예. 결국은 관세를 한다는 얘기는요. 이제 물가 상승을 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물건값에 세금이 높아지는데 그렇죠. 물건값이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산에 대한 60% 관세를 부과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2025년을 보셔야 되거든요. 네.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4.4%. 엄청나게 다시 치솟게 되는 겨우 거예요. 잡았는데. 예, 겨우 잡았는데 그러면은 사실상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더더욱 이제는 물가가 뛸 수밖에 없는 영역이 될 거고 지금 보시면 평균 10% 인상 관세한다. 그럼 3.7% 물가 상승률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게 그래서 2025년도가 가장 큰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런 부분 봤을 때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이제는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달러가 계속 지속될 것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율이 높아지면 사실상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물가가 또 높아지게 되고 우리나라 물가도 동시에 뛰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트럼프 재집권 시 3대 쟁점이 있는데 다 보시면은 이제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사실 중국 쪽의 수출이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게 우리나라의 뭐 반사 이익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수출 전반적으로는 사실 좋은 흐름은 아니다. 우리도 사실상 보편적 기본 관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 그래픽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반도체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건데 한마디로 중국 쪽에 반도체나 이런 첨단 관련 투자를 막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 어떻게 될까요? 이 칩스법인데 사실상 이제 반도체법이 이제 실행이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이거는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SK 어.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지금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둔화되고 있는 게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가 사실상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거든요. 네. 중국이 너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가격을 내려놔갖고 지금 뭐 범용 반도체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규제 정책이 강화될수록 사실 이 영역에서는 우리나라가 대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평론가님 모시면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앞으로도 좀 종종 모셔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